과제 중심 모델이에요. 말 그대로 과제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는데 기본으로 아까 인지행동 모델은 단기 개입이다, 장기 개입이다. 인지행동은 단기 개입이다. 시간 제한을 둔 단기 개입이기 때문에 어떤 접근을 한다? 구조화된 접근을 한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과제 중심 모델도 똑같아요. 시간 제한적인 단기 개입을 하는 거고 얘도 구조화된 접근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기에 여기서 단기라는 것은 최대 4개월을 넘지 않는 시간 안에 개입을 하기 때문에 여러 문제를 다루는 건 힘들어요. 그래서 표적 문제를 정하고 표적 문제를 최대 몇 개까지 정한다? 3개 이내예요. 많으면 3개고 하나나 둘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표적 문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가 예를 들어 2개월 개입을 하겠다. 그러면 2개월 뒤에 이 각각의 문제가 어떤 상태가 되기를 바라는가. 이것을 목표로 정하는 거죠. 근데 누구나 목표는 있어요. 저도 몇 킬로 감량. 꾸준히 목표는 정했습니다만 목표를 정한다고 변화가 오진 않아요. 그죠? 변화의 핵심은 뭐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태스크, 과제를 잘 개발을 하고 그리고 과제를 잘 수행하는 거. 핵심은 변화의 핵심은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일을 잘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는 데 있다. 이걸 우리가 과제 중심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제 중심 모델의 핵심 키워드는 표적 문제와 목표 그리고 과제. 이 과제는 사회복지사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클라이언트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각각의 과제를 포함을 합니다. 요걸 이제 핵심으로 하는 건데요. 기본으로 얘가 1970년대 후반 나왔을 때 기본 요지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개입의 책임성이라고도 얘기하고 개입의 책무성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제 책무성을 다한다라고 하는 건 효과가 있어야 돼요. 효과 즉 목표를 달성을 해야 하는데 이 목표를 내가 10년 안에 달성하게 해줄게. 이거는 책임성이 좀 약한 거예요. 이거를 단기에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개입의 책무성이라는 것은 단순히 효과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을 최대한 단기에 효율성까지를 이야기를 해야 이게 책무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되게 강조를 하는 거고요. 그러려면 낭비, 효율적이다라는 건 쓸데없이 낭비하는 시간을 줄여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확실한 개입을 하는 게 좋거든요. 클라이언트가 A라는 문제를 호소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증거를 찾아보는 거예요. 기존 개입의 효과에 대한 기존 연구라든지 본인이 했던 개입 사례 중에 이 문제에 가장 효과가 있는 게 무엇인가를 증거를 통해서 찾는 거예요. 이거를 데이터에 기반을 둔다. 경험적인 자료라고 얘기를 하죠. 경험적인 자료라고 하는 것은 실제 그 문제의 가장 효과가 이적인 개입이 무엇인가에 대한 증거에 기초한다는 말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경험적인 자료상 이거에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그 방법을 써야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모델은요. 개입의 책무성, 즉 효율적으로 효과를 달성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개입을 쓰는 게 좋고 그러면 그 개입 방법이 어떤 모델인가는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론, 모델 다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증거다. 근데 이 증거를 경험적 자료, 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절충적 특징을 갖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이 모델은 리드와 앱스타인에 의해서 개발이 됐는데 얘는 아직 시험 문제 안 나왔습니다. 문제를 구체적으로 그리고 해결 가능한 단기 해결 가능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구체적인 과제를 세우고 그 과제를 실행하는 과정이 이제 가장 핵심이거든요. 이게 마치 펄만의 1957년 문제 해결 모델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우리가 실천론의 역사에서요. 1957년에 헬렌 펄만이 문제 해결 모델이라는 걸 얘기해요.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전문으로 하는가. 사회복지사의 전문성보다 중요한 건 나를 만나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은 결국 문제 해결의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과제 중심 모델도 클라이언트의 표적 문제를 최대한 단기에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것 자체에 초점을 주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넓게 보면 그 헬렌 펄만의 문제 해결 모델의 영향을 받은 부분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론이든 어떤 모델이든 상관없어요. 이 문제에 그 개입이 가장 효과가 있다는 증거만 있다면 이론 불문, 모델 불문 어디서든 끌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얘는 절충적이다 혹은 통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특정 이론이 아니라 경험적인 자료에 기초해서 개입을 한다 이런 얘기가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왔고요. 얘는 아까 시간 제한적인 단기 개입이라서 구조화된 개입을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장기 개입은 뭐예요? 앞에 나왔던 정신역동 이론이나 심리사회 이론. 그러니까 정신이나 심리는 깊이 뚫어야 돼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리고 정신, 심리 들어가는 애들은 과거를 강조합니다. 프로이드도 지금을 아주 어린 시절의 무의식으로 찾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심리사회 모델도 어린 시절로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발달되어 왔는가, 발달적 고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를 뒤지느라고 얘네들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지만 단기 개입은 과거 안 가요. 지금 이 문제 자체에 초점을 둔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고요. 개입의 책무성을 강조한다라는 말은 효과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킨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자,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한다라는 말이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이 되는데요. 이것도 왜 그러냐면 시간 문제 때문이에요. 클라이언트가 막 동의를 안 해. 나는 이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클라이언트는 아니래요. 그러면 얘랑 옥신각신하느라고 시간이 갑니다. 그리고 얘를 이 문제를 인정하게 만드는 데까지 또 시간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클라이언트의 저항 때문에 둘이 빨리 달려도 모자랄 시간에 싸우느니라 버리는 시간들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가 일사불란하게 같이 뛰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클라이언트가 인식한 문제에 초점을 두어야 되고 그 다음에 표적 문제와 목표와 과제는 철저하게 클라이언트가 동의한 내용에 따라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계약을 하죠. 구두 계약이나 서명 계약 같은 계약을 해요. 그래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목표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과제를 수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약을 서로 동의를 한다라는 전제에서 출발을 하거든요. 철저하게 클라이언트의 동의에 입각을 한다라는 그런 게 이제 강조가 되는 모델입니다. 자, 그리고 기타 특징은요. 클라이언트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지금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잘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전략이나 기술이 지금 부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랑 전략을 잘 짜서 같이 해결하자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라는 거고요. 필요하다면 환경 개입 해요 안 해요? 해요. 자, 필요하다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절충적인 성격이거든요. 주요 개념은 표적 문제고 그리고 과제, 목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셋 다 구체적이어야 되고요. 셋 다 많을수록 좋다. 아닙니다. 적은 게 좋습니다. 3개를 넘지 않는 게 표적 문제도 목표도 과제도 3을 넘지 않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적 과제, 조작적 과제 이런 말이 2022년 비교적 최근에 나왔었는데요. 자, 일반적이다라는 건 조금 더 추상적인 거예요. 뭐 관계 증진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럼 조작적이라는 건 우리 조사론에서 개념적 정의 말고 조작적 정의는 측정이 가능하게 바꾸는 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관계 증진이라는 것은 예를 들자면 일주일에 뭐 3번 이상은 같이 식사하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구체화시켜서 얘기하면 얘를 조작적 과제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 과제보다 조작적 과제가 훨씬 더 수치화돼서 구체화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개입 과정으로 넘어가시면 5단계예요. 일단 시작을 합니다. 근데 시작은요. 만약에 클라이언트가 자기 발로 찾아왔다면 시작 건너뛰고 바로 문제 규명으로 어떤 문제로 왔는지부터 들어가면 돼요. 근데 시작이 필요한 건 뭐냐면 클라이언트가 억지로 온 경우, 비자발적으로 온 경우 있잖아요. 경찰이 보냈거나 학교가 보냈거나 법원이 보내서 억지로 온 경우. 그러면 의뢰한 곳은 어떤 목표로 이 사람을 보냈는지, 근데 의뢰된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들어보고 이걸 조율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이걸 시작 단계에서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고 문제 규명은 우리가 이제 실천론에서는요. 사회복지 실천의 과정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실천론에서는 일단 뭐부터 하고? 그렇죠. 접수부터 하고 그 다음에 자료 수집을 하고
자료 수집을 하고 그 자료를 분석해서 사정을 하는 거죠. 분석에 기초해서 전문적 사정을 하고 그 다음에 개입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걸 실행하는 걸 개입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평가와 종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때 실천론에서 얘기하는 이때 문제를 확인하는 거, 클라이언트의 문제와 욕구를 확인하는 건 어느 단계에서 이루어질까요? 아니죠. 여기 접수. 어떤 문제로 오셨나요? 이거잖아요. 어떤 문제로 오셨나. 그래서 접수 단계에서는 클라이언트의 문제와 욕구를 확인할 것, 그 다음에 우리 서비스, 우리 기관의 서비스에 대해서 안내해 줄 것,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와 우리 기관이 잘 적격한지 사례 적격 여부를 판단할 것, 적격하지 않다면 적절한 기관으로 의뢰할 것, 만약에 적절하다면 라포, 신뢰관계 형성하고, 그 다음에 양가감정, 그 다음에 저항감 해소하고, 동기부여, 으쌰으쌰 이런 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표적 문제를 정하는 건 실천론에서 어느 단계예요? 표적 문제를 정하는 건 이 계획 단계에서 하죠. 표적 문제와 그 다음에 목표와 그 다음에 과제를 정하는 건 다 셋 다 계획 단계거든요. 일반적인 실천 단계에서는 이래요. 근데 과제 중심 모델은 단기 개입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본론 들어가기 전에 서론을 길게 쓰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무슨 문제로 왔는지 듣고 바로 표적 문제로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 규명 단계에서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확인하고 그리고 표적 문제도 여기서 설정을 합니다. 예, 바로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외부에서 다른 곳에서 그러니까 의뢰가 됐다면 그쪽에서 원하는 목표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도 그리고 이제 표적 문제는 아까 3개를 넘어서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거 이러면 그 각각에 대해서 사정을 길게 하잖아요. 휘리릭 사정을 합니다. 왜 그러죠? 해봐야 실제로 실행을 해봐야 상황 파악을 훨씬 더 제대로 할 수 있지 뭐 해보기도 전에 막 우리 이거는 이렇고 이거 이게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계약을 하고 그러고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이 계약의 내용은 바꿀 수 있다 없다? 있어요. 표적 문제도 생각보다 이 문제가 나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과제를 수행해보니까 과제 한 번으로 끝장나는 그런 쉬운 문제였는데 그러면 이거는 빼고 다른 문제로 바꿀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목표도 바꿀 수 있어요. 이게 생각보다 이 목표 달성은 좀 어렵겠다. 그러면 좀 목표의 수위를 좀 낮추는 방식으로 바꿀 수 있고요. 과제도 바꿀 수 있어요. 생각보다 어렵네. 생각보다 빨리 끝나네. 그다음에 생각보다 뭐 어떠네. 이러면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의 내용은 실행 과정에서 다 변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정, 후속 사정이라고 얘기하죠. 이거는 실제 실행을 하면서 사정을 하고 바꿀 필요가 있다면 바꾸고 그다음에 장애물, 과제 수행에 생각지도 못한 장애물이 있다면 그거 어떻게 해결을 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처리하는 이런 일들을 중기 실행 단계에서 하고요. 그러고 이제 예정된 그때 이제 그 종결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임파워먼트 모델, 권한부여 모델, 역량 강화 모델로 갈 건데요. 얘는요. 이 2교시 시험 중에 실천론에도 나오고 실천 기술론에도 나와요. 제발 어느 한쪽에서만 내면 좋겠는데 둘 다 해서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거의 비슷하게 나와서 여기 있는 게 실천론에서도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임파워먼트 모델은요. 기본으로 뭐부터 이렇게 외우셔야 되냐면 강력해. 제가 꼭 기호에다가 써놨습니다. 강력해. 강권해. 이게 이제 뭐냐면 강점 관점을 토대로 하는 모델은 강력해. 그래서 역량 강화 모델하고 해결 중심 모델이라는 거예요. 혹은 강권해. 권한부여 모델과 해결 중심 모델, 역량 강화하고 권한부여랑 같은 얘기거든요. 임파워먼트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강력해, 역량 강화, 해결 중심 모델은 강점 관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자면 이 사람이 문제가 90%고 문제가 아닌 게 10%일 때 이걸 80으로 70으로 60으로 줄이는 전략을 쓰는 게 아니라 20을 20으로 30으로 40으로 늘리는, 확대하는 전략을 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문제에 초점을 두지 않고 문제의 제거와 완화에 초점을 두지 않는다. 강점을 혹은 역량을 혹은 자원을 찾아 그것을 확대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이걸 우리가 강점 관점이라고 얘기하는데 얘는 그렇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90%의 문제에 압도가 돼서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되게 무기력해진 파워리스한 상태인데 그 사람이 여전히 갖고 있는 10%의 자원과 역량과 강점을 찾아 그걸 임파워예요. 파워를 키워 확장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삶에 대한
파워, 힘을 복원하는 거죠. 이거를 통제력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갖도록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힘을 가진 상태, 통제력을 갖도록, 혹은 I can do it, 내가 할 수 있다. 그래서 효능감을 갖도록, 강점을 찾도록, 자원을 찾아 쓰도록,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가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강점, 능력, 자원, 역량에 초점을 두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삶에, 혹은 그 사람의 주변에, 그 사람 내에 쓸 수 있는 자원과 역량을 찾아 분석하고 그것을 키울 계획을 세우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누구에게 있다? 클라이언트 스스로가 갖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도 클라이언트 스스로 본인이 전문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개입의 객체가 아니라 주체다. 그래서 그 사람의 참여와 결정권을 강조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의 협력적 파트너십을 강조한다는 이 말이 여기서도 많이 나오고 실천론에서도 되게 많이 나와요. 자, 그래서 협력적 파트너십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입 단계, 이것도 실천론, 실천기술론에서 다 나오는데 대발전 이렇게 외우세요. 대발전. 해서 대화 단계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둘 다 발발이거든요. 그럼 뭐가 뭐고 뭔지를 모르니까 얘는 발, 그 다음에 얘는 발전, 얘는 발견이거든요. 그래서 발전으로 외우세요. 그래서 이제 이게 발전이다 이렇게. 근데 발전은 영어로 development인데 이 development를 발전이라고도 번역을 하지만 발달이라고도 번역을 해요. 시험에서 반은 발전, 반은 발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대화라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자면 제이쌤이랑 만났어요. 저희가 만났거든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자, 이게 이제 협력적 파트너십을 그러고 이제 만나서 현안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요거를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같이 힘을 모아서 이렇게 바꾸어요. 이거 뭐죠? 목표를 정한다. 혹은 방향을 정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대화 단계에서는 협력적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것, 그리고 여기서는 목표 설정만 썼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꽃기호에서는 실천론에서도 이게 나왔기 때문에 실천론에서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근데 제가 책을 나왔던 내용을 중심으로 썼잖아요. 근데 실천론에서는 현황 파악을 하는 거. 그래서 함께 만나서 대화를 통해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하고 같이 얘기하고 그러고 이걸 이렇게 바꾸자라고 방향을 정한다. 목적을 정한다. 목표를 정한다까지가 대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현황 파악하는 것도 현재 상황 파악하는 것도 포함이 된다. 실천론에서는 그것도 나왔다라고 보시고요. 그럼 발견은 우리가 일반적인 실천 과정의 사정하고 비슷한 거예요. 뭘 발견해야 돼요? 그 사람의 강점을, 그 사람의 자원을, 그 사람의 역량을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모아서 분석을 하고 어떻게 써먹을지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분석하고 써먹을지 계획하고 확인하고 이런 거 수집된 정보, 즉 자원과 강점에 대한 정보를 조직화하고 이런 것들이 발견 단계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아까 10%를 20으로, 20을 30%로 확장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변화, 즉 성과를 내야 되고 그 성과를 집대성한다라고도 하고 통합한다라고도 얘기해요. 그리고 더 확장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것들을 다시 찾아내고 또 사용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전 혹은 발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내용으로 실천과 실천기술론의 임파워먼트 모델이 구성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위기 개입 모델이에요. 자, 위기에는 4가지 유형이 있다. 라고 나오미 골란. 그러니까 위기 개입 모델의 가장 대표적인 학자 이름이 나오미 골란이라는 학자인데요. 자, 위기의 종류로 발달상, 발달 단계상 위기 있잖아요. 저희 집 중이 있습니다. 정말 그냥 정말 그저 호르몬이 이 친구를 그래서 막 갑자기 화를 냈다가 조금 있다가 저는 일단 그냥 웃겨요. 그래서 전 진짜 화가 안 나요. 저 약간 득도를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사춘기 둘을 겪어보니까 득도를 해갖고 화도 안 나고 신경질도 안 돼요. 화도 안 나거든요. 그러면 지금 막 신경이 나다 조금 있다가 엄마 미안해. 그러다 막 성질을 내고 다시 끊어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다시 전화해서 엄마 사랑해.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이제 청소년기에 겪는 정체성의 위기라든지 혹은 이혼을 하면서 겪게 된, 이제 이혼이라기보다는 중년기에 어떤 갱년기에 겪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발달적 위기고요. 상황적 위기는 난데없는 사고가 생긴 거예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망사고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실존적 위기는요, 참
참 인생 덧없다.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이게 공허하네. 뭐 이런 것들. 환경적 의미는 재난 같은 거 있죠.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20년에 하나 나왔을 뿐이고요. 자, 그 다음에 2025년에는 올해 나왔던 것은 나오미 골란이 얘기했던 위기의 진행 단계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 이걸 찾는 문제가 나왔는데요. 일단 외울 때는 위치. 근데 이제 올해 나왔으니까 내년엔 안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위치 촉발이에요. 위험한 사건이 생겨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힘들지만 근근히 버티고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렇죠? 되게 취약한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서 누가 나를 확 찌르면 진짜 버티기 힘들. 이게 마치 이렇게 취약상 단계는 풍선이 막 부풀어 오듯이 내가 빵 터질 것 같지만 아직 터지기 직전 불안한 상태 있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비수를 꽂았어요. 그러면 나라는 풍선이 빵 터지게 되죠. 그렇죠? 이 비수를 꽂는 사건을 위기 촉발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이 빵 터져버리는 걸 실제 위기라고 얘기해요. 이때가 위기 개입이 필요한 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신속한 개입을 6주 이내에 해서 이 사람이 위기 이전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라 해서 위기 개입을 통해 실제 위기에서 회복이 되는 단계로 넘어간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회복을 재통합 단계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올해 이제 나왔었고요. 위기 개입의 개요입니다. 위기 개입은요, 단기 중에서도 굉장히 단계예요. 6주 이내에 신속한 개입을 강조하고요. 그래서 기본으로 길지 않기 때문에 얘는 굉장히 구체적인 현재 문제에 초점을 두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위기 사건. 예를 들어 뭐 지진이 일어나서 이런 거 지진을 바꿀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위기 사건 자체, 누군가의 사망 이런 걸 우리가 바꿀 수는 없지만 그것으로 인해 유발된 이 사람의 상태 있잖아요. 이 상태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사건 자체보다는 그 사건 이후에 지금 이 사람의 주관적인 상태, 인식 혹은 현실 요런 걸 중시한다라는 거고요. 따라서 위기 개입은 위기 사건 자체를 해결하는 거라기보다는 위기에 대한 그 사람의 반응의 해결에 일차적인 목적을 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 5, 6 요거는 못하죠. 과거 탐색이 우선이 되지 않아요. 과거는 장기 개입의 특징이거든요. 단기 개입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 현안이 되는 이 위기의 해결에 초점을 명확히 맞추는 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에서 제한된 목표, 가장 중요한 건 위기 이전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위기 사건 자체보다는 위기로 인한 반응을 해결하는 게 두 번째다.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정도가 이제 중요한 거고요. 나머지는 뭐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원칙은 신속한 개입, 제한된 목표, 초점적 문제 해결이고요. 그 다음에 희망과 기대를 갖도록 하라는 거, 지지, 자상, 자립 다 마찬가지인데 자, 중요한 거는 5번이죠. 행동 지향성이에요. 우리가 아까 위기 개입은 위기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는 적절하지 않아. 이게 뭐였죠? 인지 행동 모델이었어요. 너의 생각에 오류가 있어. 이런 거 있잖아요. 인지 행동 모델은 위기 개입에는 적절하지 않다. 위기 개입에서 중요한 건 뭐죠? 사회복지사의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행동, 액션이 필요해요. 이걸 우리가 액션을 조치를 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사회복지사의 안전을 위한 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어떤 마음이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돌려 우회적으로 물어봐야 돼요.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돼요.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돼요. 마치 우리나라 장례식 문화 있잖아요. 장례식 문화는 계속 말하게 하잖아요. 계속 울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마음속에 빵빵하게 차오를 수 있는 그 수만 가지 생각과 수만 가지 감정들 있죠. 이거를 계속 밖으로 빼내도록 하는 게 우리나라 장례식 문화잖아요. 위기 개입도 그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개입 단계는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어쨌거나 신속하게 그 사람의 안전을. 그래서 이제 실제 시험에 나온 사례는 다 100% 자살 위기 있잖아요. 자살 위기. 그래서 이제 이때 필요한 개입이 뭐냐? 위기 개입 모델. 그럼 이때 뭐가 우선이 되어야 되나? 안전 조치 이런 거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장 오답일 가능성이 큰 건 뭐 원인을
원인을, 그러니까 뭐죠? 근본적인 원인을 성찰한다는 등, 무의식을 통찰한다는 등, 과거를 탐색한다는 등, 이런 얘기가 나오면 틀리는 거죠. 자, 기타 실천 모델로 올해 이제 처음으로 단독 문제로 나온 게 아까 동기강화 모델, 제가 여기다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문제는 동기강화 모델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해서 내적 의사소통의 명료화. 이거 아까 이미 인지행동 모델의 기법으로 이미 나왔던 것들을 하나 끼워놓고 옳지 않은 걸 골라라. 이런 거라 해서 문제의 요지 자체가 동기강화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클라이언트 중심 모델은 동기강화 모델하고 좀 다른 게 우리가 역대 기출문제를 보면 얘가 1, 2, 3, 4, 5 중에 여러 번 나왔어요. 근데 한 번도 주인공인 적은 없었어요. 여러 번 나왔거든요. 자, 그래서 드디어, 그래서 제가 언젠간 주인공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올해 이제 드디어 주인공이 됐더라고요. 자, 클라이언트 중심 모델은 누구의 이론에 기초를 둔다? 인행사의 인본주의. 인본주의는 어떻게 외워야 되냐면 가자! 인본주의 그래서 메슬로우하고 로저스 있잖아요. 학자 이름에 로가 들어가면 인본주의예요. 로저스가 인본주의 이론가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로저스 이론 있죠. 로저스 인본주의 이론의 토대를 둔 모델을 클라이언트 중심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로저스 이론에서는 지금 여기를 강조를 해요. 그래서 현재 직면한 문제와 앞으로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성장 과정을 도와준다. 사실 뭐 이게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경험을 강조를 해요. 그리고 클라이언트와의 협력적 관계를 강조하는데 이게 뭐냐면 로저스는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여기에서, 지금 여기라는 건 뭐죠? 상담자와 만나고 있는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경험을 하는가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경험을 해야 돼요? 온전한 자기를 수용받는 느낌. 이것을 무조건적인 긍정적 관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조건적인 긍정적 관심을 받는 경험. 그래서 내가 나 자체로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나답게 살아가는 이것을 자기와 경험이 일치되는 삶을 살아간다. 혹은 완전히 기능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지금 여기서 나와 클라이언트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현재를 강조한다. 협력적 관계를 강조한다. 그 다음에 문제 해결에 대한 클라이언트 책임이라는 것은 나의 삶은 나의 거라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도 휘둘리지 않고 내가 결정해서 내가 살아갈 나의 삶인데 문제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엄마가 저 새끼는 뭐가 되려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내가 엄마가 원하는 걸 하면 우리 아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 엄마의 긍정적 관심은 조건부예요. 조건부 관심. 그래서 올해 조건부 관심이라는 말이 시험 문제에 나왔었어요. 나는 그냥 무조건적인 긍정적 관심을 받고 싶은데 내게 소중한 사람들은 그 사람 마음에 드는 조건에 부합할 때만 긍정적 관심을 줘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그들이 바라는 삶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 삶에 대한 나의 결정권과 책임, 그렇죠? 누구도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지 않고 누구도 자신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나를 심판하지 않는 이런 경험을 지금 여기에서 상담자와의 관계에서 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슬로우와 로저스 둘 다 인간은 진짜 자기답게 살고 싶은 마음,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아실현을 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지만 근데 사람들은 특히 내게 소중한 사람들은 그 사람이 부여하는 조건에 부합할 때만 긍정적인 관심을 보여주는 이게 이제 조건부 가치. 그리고 인행사에서는 이것을 가치의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실천기술론에서는 조건부 가치라고 번역을 한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무조건적인 긍정적 관심 이거는 인행사에서 나온 거고 올해 실천기술론에서는 긍정적 관심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는 가족 대상 사회복지 실천으로 가도록 할게요. 제가 이거를 한 20초 안에 닦을 테니까 그때 이렇게 자꾸 숨고르기를 하시는 걸로. 예. 자, 물 한 번을 마시고. 예.
예, 이제 가족으로 갑니다. 자, 가족에서는 6개의 모델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6개의 모델 가기 전에 이제 가족에 대한 일반론 혹은 가족 실천에 대한 일반론을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뭐 가족의 특성 이런 것도 나오거든요. 그런 건 다 찾겠어요. 읽어보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라서. 자, 그 다음에 생각보다 역기능적인 가족과 기능적인 가족 이런 것들을 내요. 근데 이제 역기능적인 것과 기능적인 거의 차이는 역할, 그다음에 가족의 규칙 이런 게 너무 경직적이어서 유연하지 않아, 융통성이 없어요. 이러면 역기능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가족의 규칙도 가족의 역할도 상황에 따라 융통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기능적인 거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얘기들을 쭉 하고 있는데 이 기능적, 역기능적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들이 결국은 뒤에 모델에서 다 나오는 얘기다라서요. 일단 건너뛰도록 할게요. 가족을 사정을 해야 되는데 가족 사정 도구는 실천론하고도 겹칩니다. 실천론에서도 아까 접수 그 다음에 자료수집 사정 있잖아요. 이 대목에서 사정 도구들을 쭉 다루는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건 실천론, 실천기술론 공통 내용인데요. 가계도는 어떤 모델에서 나온 거죠? 보웬의 다세대 가족 치료 모델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뒤쪽에 어디에 있냐면 67페이지 하단에 보웬의 다세대 가족 치료 모델이 있잖아요. 자, 거기에 68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표에서 계획기법의 두 번째 가계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세대 가족 치료 모델을 개발을 했던 보웬이 만든 사정도구가 가계도가 됩니다. 그러면 왜 가계도를 만들었을까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기본으로 보웬의 입장은 우리 가족의 지금 현재 문제는 갑자기 생긴 게 아니다. 그러면 뭐죠? 우리 엄마 아빠의 원가족에서 우리 엄마 아빠가 해결하지 못하고 떠난 정서적인 문제가 우리 현재 가족 내 누군가에게 투사가 돼서 그래서 다시 전수가 되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엄마 아빠가 있고 아들이 둘만 있는데 그래서 아빠가 장남한테 몰빵을 하고 차남한테는 아무런 지원도 하지 않았는데 장남은 또 비리비리해요. 그러니까 차남은 그 많은 지원을 받고도 아무것도 못한 형이 너무 이렇게 좀 뭐라 그러죠? 밥 비기 싫고 꼴 비기 싫고 그래 아버지에 대한 기본적인 원망이 있고 이런 상태에서 얘가 이제 가족을 빨리 떠나서 결혼을 해서 애를 낳는데 예를 들자면 아들 둘을 낳았다고 합시다. 이상하게 첫째가 꼴배기 싫어. 이상하게. 이게 어디서 오는 거예요? 자기 형 있잖아요. 자기 형에 대한 꼴배기 싫은 마음이 사실 형과의 관계에서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가족을 형성을 했는데 내 장남에게 그게 뭐가 됐다라고 얘기해요. 투사가 돼서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이 세 사람 간의 삼각관계. 그러면 죄 없이 휘말려 있는 이 제3자가 이 삼각관계에 휘말려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을 해방시키는 기법, 이걸 탈삼각화, 삼각관계에서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실제 그 감정의 대상인 형과의 관계를 갈등을 푸는 거 있죠. 그래서 원래 당사자끼리의 감정을 풀어냄으로써 이들 사이에 죄 없이 끼어있는 제3자를 삼각관계에서 해방을 시키자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다세대 가족 치료 모델의 핵심인데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거. 자, 첫 번째는 이 사람과 이 사람은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서로 다른 걸 오버랩 시켜서 딱 붙여놓고 생각해요. 이걸 뭐라고 하죠? 퓨전이라고 얘기를 하죠. 퓨전. 그죠? 서로 다른 걸 합쳐버렸어요. 퓨전, 이걸 융합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융합을 다른 말로 미분화. 그러니까 얘와 얘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같다라고 생각하는 걸 미분화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어떻게 시켜야 되죠? 분화를 시켜야 돼. 얘는 얘고 얘는 얘라는 걸 분화를 시켜야 돼. 이걸 관계, 대인관계에서의 분화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분화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관계상의 분화가 있고요. 하나는 내 내적인 마음. 이게 뭐냐면 사람이 이성도 있고 감정이 있잖아요. 이성, 생각과 사고와 감정이 적절히 균형을 이룰 때 이걸 분화라고 얘기해요. 근데 대부분 미분화된 사람은 뭐가 욱하죠? 감정이 욱하는 순간 이게 시소여서 감정이 욱하는 순간 이성이 죽어요. 합리적인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가족 치료는 어떤 문제로 오셨어요?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막 그간의 회한과 원망과 애증을 쏟아내거든요. 그럼 감정이 너무 욱해져서 문제를 이성적으로 보지 못해요. 그래서 보혜는
초장부터 뭘 그린다? 가계도를 그리게 해요. 그러면은요, 감정을 쏟아내지 않고 할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셨더라? 그쵸. 삼촌이 언제 결혼했지? 거기 딸이 몇 살이더라? 이런 거 있잖아요. 가족이 함께 우리 가족의 역사에 대한 하나의 지도를 만들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각조각을 맞추다 보니 이런 관계 양상이 있었네라고 인식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변화시켜야 되는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족 전체의 감정의 수위를 낮추고 인식, 그러니까 이성의 힘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초장부터 그리도록 하는 게 가계도예요. 그래서 보엔이 가계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계도를 통해서는요, 전체적인 가족의 구조 이런 것들이고요. 우리가 잘 몰랐던 가족의 역사 속에서 반복되고 있는 지배적인 패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지배적인 주제라고 여기서 나왔는데 반복적이고 주제적인 어떤 지배적인 패턴 이런 걸. 이게서 예를 들어 지배적인 주제에는요. 예를 들자면 끊임없이 우리 집 역사 속에는 정신장애라든지 알코올 중독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역할과 기능을 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기능은 알코올 중독이나 이런 것들을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막 표현을 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관계죠. 선을 통해서 관계를 혹은 삼각관계를 알 수 있고요. 그게 세대 간에 어떤 식으로 전수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외에 이제 가족의 생애 주기. 예를 들자면 지금 이 가족의 얘가 몇 살이고 얘가 몇 살이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가족의 생애 주기. 가족의 생애 주기는 뭐죠? 두 사람이 결혼해서 하나의 가족이 생성이 되는 순간부터 그 다음에 한 배우자가 사망하고 마지막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의 그 흐름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자녀가 지금 현재 몇 살이고 이런 것들이 가족 생애 주기에서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적어보고 알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생태도의 핵심. 생태도에서 생태는 뭘죠? 환경을 얘기해요. 환경 혹은 주변 체계를 얘기하죠. 클라이언트와 혹은 가족과 환경 혹은 주변 체계와의 상호작용 혹은 교류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을 생태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호작용이 원활하다라는 것은 가족과 가족을 둘러싼 혹은 클라이언트와 클라이언트를 둘러싼 경계가 상당히 이제 투과성이 높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경계의 속성을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건 경계가 너무 경직적이면 상호작용을 좀 덜 할 거고요. 경계가 너무 모호하면 너무 심한 상호작용을 하는 걸 거고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생태도가 기본으로 이 가족이 지나치게 관계망이 취약한, 그래서 주변 관계가 스트레스 관계는 너무 많은데 도움이 되는 유용한 관계가 너무 없는 그 형식으로 그려지면 이 집에 관계망을 좀 더 충원을 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개입을 한 후에 실제로 이 가족을 둘러싼 관계망의 변화가 있는지를 종결 단계에서 다시 한번 생태도를 그려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2019년도에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족 조각인데요. 가족 조각. 아까 가계도는 다세대 가족 치료 모델에서 개발을 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가족 조각은 경험적 가족 치료에서 만들어요. 경험적 가족 치료인데 경험적 가족 치료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사티어예요. 그래서 제가 꽃기호에는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이것도 하나 적어두세요. 자, 빙산을 조각한 말은 안 됩니다. 빙산을 조각하며 의사소통 경험 사치오. 예, 사치오. 빙산을 조각하며 사치오예요. 그래서 사티어의 경험적 가족 치료의 가장 핵심어는 의사소통의 유형이에요. 그래서 의사소통의 유형 뒤에서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기법은 빙산 기법하고 가족 조각 기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빙산을 조각하며 의사소통 경험 사치오라고 외우세요. 그래서 이제 기본으로 요 키워드가 되는데요. 지금 여기서 이제 조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지금 경험적 가족 치료잖아요. 어떤 경험을 얘기해요? 정서적 경험이에요. 내가 내 가족 안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가, 이걸 정서적 경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험적 가족 치료가 다른 가족 치료하고 좀 차이가 뭐냐면 다른 가족 치료는 우리가 어떻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가, 이게 체계로서의 가족이라고 얘기해요. 가족 체계 관점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연결이 되어 있는가, 이쪽에 좀 더 초점을 두는데, 근데 경험적 가족 치료는 전체로서의 가족 체계도 중요하지만 그 가족 내에서 살아가는 개개인의 정서적 경험도 중요하다. 개인과 가족
모두 중요하다. 요거를 상대적으로 좀 강조해요. 그럼 나는 우리 가족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가?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가족이 오늘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의 솔직한 마음 있잖아요. 사실은 이 가족 안에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를 솔직하게 말할 수 있나요? 아, 진짜 훌륭한 분인데 저는 못합니다. 저 남편한테 솔직한 마음 못해요. 절대 못해요. 절대 못해요. 예. 그렇죠. 절대 못해요. 혼자 쓰죠. 그리고 아무도 못 보게 쓰죠. 약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진짜 진심은 말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사티어는요, 온몸으로 말을 해요. 말보다 진심을 담을 수 있는 거. 그래서 그림을 그리거나 역할극을 하거나 혹은 조각을 하거나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가족 조각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 성원들 중에 누구 한 사람을 조각가로 선정을 해요. 그래서 본인이 가족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혹은 본인이 가족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가족 성원들의 몸뚱아리를 이용해서 공간 속의 형상으로 만들게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누나가 둘 있고 중학생인 아이가 예를 들어 가족 치료를 한다고 할 때 아빠는 밖을 쳐다보게 하고 엄마는 아빠의 뒤통수를 보면서 완전히 기울어요. 그 기울인 엄마의 몸을 누나들이 막 이렇게 지탱을 하고 있어요. 엄마 완전히 묵듯이 기대고 있고. 그러면 이제 조각을 하는 동안 모든 가족들이 웃어서도 안 되고요. 말을 해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진심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걸 이거가 민망해서 약간 방어 기제로 웃거나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목적은 진심을 만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할 수 있지 않을 것, 웃지 않을 것. 그다음에 이제 조각을 한 그 중학생 아이한테 너도 이 조각에서 한번 너는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래서 얘가 말없이 있다가 이쪽에서 쭈그리고 앉아 있어요. 그러면 얘가 느끼는 가족은 가족을 외면하는 아빠, 그리고 그런 아빠에 대한 힘듦을 누나들한테 완전히 기대고 있는 엄마, 그리고 그 엄마를 힘들게 지탱하고 있는 누나들, 이런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외된 나, 이런 거 있죠. 자, 요렇게 표현하도록 하는 걸 가족 조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땡땡땡, 개요의 땡땡땡에서 가족 내에 숨겨져 서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던 감정을 알 수 있는 건 당연한 거고요. 정서, 감정 기본이에요. 그리고 가족 규칙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죠? 아까 그 그림에서 그 조각에서요, 누나들을 보시면은요, 여기서 누나들이 빠져나가면 엄마가 무너져요. 그러니까 뭘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엄마를 지켜야 해.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빠져나가면 엄마는 무너져. 우리가 지켜야만 해. 그게 보이지 않는 규칙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뭐뭐 해야만 해. 이게 규칙이거든요. 이런 걸 파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조각한 후, 자, 그래서 실행 방법의 땡땡땡땡 조각 후의 사회복지사는 이 조각이 어떻게 변했으면 좋겠는지를 다시 형상화하도록 요청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모여 앉았을 때 아까 그 조각 상태에서 내가 어떤 감정이 들었는지. 그래서 여기서는요, 진심, 감정을 얘기하는 게 중요하지 생각을 얘기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아까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했을 때 아빠가 아유 제가 일이 너무 많아서 맨날 바깥 일에 신경을 쓰느라고 너무 정신이 없어서 우리 아들이 나를 저렇게 표현했나 봐요.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아버님 생각이 아니라 아버님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다시 얘기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생각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 이 가족 내에서 내가 어떤 마음인지를 얘기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악할 수 있는 내용으로 규칙, 친밀도, 감정, 그 다음에 이제 누가 가깝고 누가 이렇게 소외되고 있는지 이런 걸 알 수 있는데 가족 신화는 그냥 우리 가족은 이런 가족이야 라고 우리가 어떻게 믿고 있는 건데 그냥 이거 2011년에 한 번 나왔는데 가족 신화는 제끼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생활주기표예요. 아까 가족 생활주기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이 만나서 가족을 생성한 순간부터 마지막 한 사람이 사망하는 그 순간까지 가족이 발달되는 과정을 생애주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파악하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엄마 아빠가 지금 뭐 연령이 어떻고 자녀가 연령이 어떻고 그러면 그 시기 부모로서의 발달 과업, 그 다음에 자녀의 발달 과업이 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생애주기를 통해서 발달 단계와 과업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생활력이라고 하는 건 영어로는 뭐죠? 라이프 히스토리예요. 라이프
히스토리예요. 내가 살아왔던 삶에서 중요한 시점에 중요한 사건들을 마치 연대표처럼 쭉 정리를 해봄으로써 어떤 시간적인 흐름 속에 지금 현재의 상황이 되었는가를 이해하도록 하는 그런 사정도구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관계만 표는요. 표로 한 페이지 표로 그냥 표로 막 쭉 그린 거예요. 그래서 네가 딱 생각나는 중요한 사람들의 이름을 쫙 써봐. 막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각각 그 사람이 네 친척인지 뭐 친구인지 직장 동료인지 그 사람이 너에게 정보를 주는지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지 좋은 그러니까 심리적 지지를 주는지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얼마 만에 한 번씩 만나는지 접촉 빈도 그 다음에 알고 지낸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일방적인 관계인지 쌍방적인 관계인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나의 표로 정리한 것을 사회적 관계망 표라고 하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보통 사회적 지지를 할 수 있다. 지지의 유형, 정보를 주는지 지지를 주는지 혹은 경제적 도움을 주는지 이런 거 있잖아요. 지지의 유형과 지지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이게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옵니다. 자, 가족 대상 사회복지 실천이에요. 뭐 가족 대상 사회복지 실천 그다음에 전제 조건 나오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전제 조건에서 땡땡땡땡땡 해갖고 끝에 두 개를 보면 순환적 인과성, 순환적 관점 똑같은 얘기인데 결국은 단선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선적인 것은 A가 B에 영향을 준다. 그렇게 되면 얘는 원인이 된. 선생님 뭐가 떨어졌나요? 예, 뭐가 떨어졌나요? 예, 뭐가 이렇게. 예. 그래서 원인과 결과 이렇게 단선적인 건 이런 거예요. 그럼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족 체계 관점이라고 할 때 체계 관점은 상호 작용에 초점을 두는 거거든요. 서로 상호 영향을 주는 거. 그러니까 너도 나에게 영향을 주지만 나도 너에게 영향을 주는 이런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걸 우리는 단선이 아니라 순환적 관점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순환적 관점에서는 원인이 따로 있고 결과가 따로 있어요. 서로가 원인이기도 하고 서로가 결과이기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원인을 찾는 건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냥 우리의 상호작용이 어떠한가를 확인해서 역기능적인 상호작용을 고치는 데 초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순환적 인과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게 이제 가족의 성원들은 서로 다 연결이 되어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그중 어느 한 사람만 달라져도 결국은 이게 연결이 돼서 다른 성원들이 변화할 수 있다 없다? 있다죠. 이거를 인행사에서 생태체계 관점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상호성. 호혜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마치 모빌처럼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 변해도 나머지 체계의 전체 혹은 나머지가 변한다. 이게 기본으로 체계 관점의 기본이잖아요. 자,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개입의 전제 조건 보면은요. 자, 두 번째 땡 보면 한 사람의 문제는 나머지에게도 영향을 주고 그리고 결국은 한 사람의 노력은 또 나머지에게도 영향을 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한 사람의 문제는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너 때문에 못 살아. 이게 아니라 결국은 이거는 가족의 상호작용 문제 있죠. 이것을 드러내는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위로 1번의 가족 대상 사회복지 실천에서도 문제가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아니라 가족 전체에 그 다음에 가족의 초기 개입을 할 때 말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라포 형성, 신뢰관계 형성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구조적 가족 치료의 대표적인 인물이 미누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합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연스럽게 합류를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합류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저 사람들이 가족들이 브루스를 치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막 이렇게 우리 디스코를 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 가족이 말이 되게 느려요. 근데 사회복지사가 말이 되게 빠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처음부터 이질감을 느끼게 빠르게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의 속도에 맞춰주면서 이질감을 최소화하면서 자연스럽게 합류하는 것. 이게 이제 일반적인 라포 형성을 미누치는 합류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문제 우선순위 설정하고 뭐 한 단계 낮은 자세 뭐 이런 거는 그냥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63페이지 하단에 가족 측이 순환적 인과성 아까 얘기했어요. 순환적 인과성은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 요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게 핵심 개념인 거고요. 가족 문제에 대한 관점도 보면 결국은 서로
서로의 상호작용 속에서 혹은 의사소통 속에서 문제 양상을 탐색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순환적인 연쇄고리 이런 말이 나오는데 사실 이거는 다 어느 개념에서 주로 나오냐면 전략적 가족 치료에서 주로 사용하는 말들이에요. 이게 순환적 인과성인데 결국은 가족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들의 지금 순환적 인과성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방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 상처를 주는 방식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해봐서 알지만 이렇게 작은 거에서 시작을 하는데 상호작용하면서 커져요. 이걸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순환적 인과성이긴 한데요. 주거니 받거니 하는 과정에서 더 짜증이 나고 더 신경질이 나고 더 신경질이 나요. 그래서 일이 자꾸 커지는 방식으로 이것을 악순환적인 연쇄고리 왔다 갔다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더 커진다. 이거는 마치 돌을 물에 딱 던지면 파문이 인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던졌는데 이게 자꾸 파문이 일어서 커지죠. 일이 계속 커지는 거예요. 이것을 파문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악순환적 연쇄고리 그리고 파문 효과 이런 것들은 다 사실은 같은 말, 순환적 인과성하고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상호작용에서 찾는다, 상호작용을 확인하기 위해 순환적 인과성을 적용한다, 순환적 인과성으로 설명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문제의 직접적 원인, 이게 원인이다. 이거는 단선적 인과론이거든요. 그런데 순환적 인과론에서는 원인이 뭐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현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족 문제가 유지되는 상호작용 패턴을 파악을 해서 이 상호작용을 변화시키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가족 내 어떤 한 사람의 변화는 나머지 가족의 변화하고도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다 연결이 된다. 이런 마인드로 이런 표현들이 시험 문제에 나왔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외의 가족 체계 관점의 주요 관점으로 1차 수준의 사이버네틱스, 2차 수준의 사이버네틱스가 심심하면 한 번씩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객관, 그러니까 전문가는 객관적 입장을 가지고 가족을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족 치료자는 가족과 동떨어진 자리에서 마치 돋보기로 들여다보면서 아, 니네들이 이렇게 생겨먹었구나. 이런 식으로 객관적 위치에서 가족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아까 이제 우리가 민우친 합류학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족 치료자가 이미 가족 관계에 들어와서 상호작용하는 이상 가족 치료자도 이 상호작용 안에서 서로 영향을 주는 체계에 속하는 거지. 그거를 가족 치료자를 객관적 위치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고 보는 건 2차 수준의 사이버네틱스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를 가족과 분리된 객관적 위치로 두고 보지 않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치료자도 가족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치료자 역시도 가족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족 항상성은 뭐예요?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현상을 이게 가족 항상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가족이 보통 이렇게 가족 항상성이 좋은 의미도 있지만 나쁜 의미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족 치료에 와서도 결국은 원래 하던 대로 하려고 하는 이런 저항 심리가 나타나는 게 항상성하고 연결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족은 특유의 상호작용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가족만의 독특한 항상성, 걔네들이 항상 그러한 패턴은 다른 가족과 그 가족을 구별해주는 그들만의 그 고정된 그 상호작용 있잖아요. 이런 걸 얘기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의 핵심이 가족 규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족 규칙은 가족 항상성에 영향을 준다. 달리 얘기하면 가족 항상성은 가족 규칙에 의해서 공고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기능적인 가족은 역할이나 규칙이 융통성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융통성이 떨어지면 역기능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가족의 규칙이라는 것은 서로가 알고 있는 우리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이거는 명시적인 규칙이지만 우리가 서로 의식하지 않고 있지만 아까 그 가족 조각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엄마를 지켜야만 해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명시적인 건 아니지만 가족 조각을 통해서 드러나는 암시적 규칙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드러내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그래서 예를 들어 그 가족 규칙에 의해서 가족 항상성이
진다라는 건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하던 대로 해야만 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번나가면 야, 너 이렇게 해야지. 원래 하던 대로 해야지. 일탈하지 마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중구속입니다. 이중구속도 지금 얘기하는 개념들이 대부분 다 전략적 가족치료에서 나온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전략적 가족치료는 1959년에 미국의 팔로알토라는 캘리포니아의 한 지역에서 멘탈 리서치 인스티튜트 MRI라고 얘기하는 정신 건강 연구소가 1959년에 이제 미국 서부에 세워졌거든요. 근데 거기서 처음 연구했던 게 정신질환자 가족의 의사소통 연구예요. 왜냐하면 정신질환자를 치료해서 집에 보내면 자꾸 재발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멀쩡하면 딴 가족이 이상하게 같은 증상을 자꾸 보이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집에만 가면 그러지? 그래서 정신질환자의 치료를 위해서는 가족이 어떤 메커니즘에서 이제 그 정신질환을 유발하는가, 병리를 유발하는 의사소통 패턴을 알아낼 필요가 있다 해서 찾아낸 게 뭐냐면 이중구속이에요. 자, 이중구속은 뭐냐면 예를 들어 어떤 지시를 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지시를 했어요. 그러면 그거를 따를 수도 있고 싫어요, 노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따르면 따랐다고 혼나. 그리고 노 하고 안 따르면 안 따랐다고 혼나요. 그럼 미치는 거예요. 그 지시를 받을 때마다 어쩌라는 거야. 하면 했다고 혼나, 안 하면 안 했다고 혼나.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부른다? 병리적 이중구속이에요. 정신병리를 만드는 이중구속.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만드는 모순된 메시지. 이것을 병리적 이중구속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전략적 가족치료에서는 이걸 역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고전적 조건화를 역으로 이용한 게 체계적 탈감법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병리,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이중구속이 있다면 그러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그런 이중구속도 있지 않는가 해서 병리가 아니라 치료적 이중구속을 이라는 개념을 착안을 해내는데 어떤 지시를 내렸을 때 그 지시를 따라도 좋고 안 따라도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역설적 지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역설적 지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래서 이제 전략적 가족치료에서는 증상, 어떤 사람이 우울이라는 증상을 호소하면은요, 더 우울하라고, 매일 우울한 생각을 최소 30분 이상은 하라고 숙제를 내는 거예요. 이것을 우울한 사람한테 더 우울하라고 처방을 내리는 걸 증상 처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가장 대표적인 역설적 지시예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뭔 저런 지시를 하나 이런 거죠. 이럴 때 이 사람이 예를 들어 우울을 하라고 하니까 우울하는 거예요. 열심히 우울할 생각을 막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싫어요. 난 우울하지 않을래요. 해서 우울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러면 둘 다 윈윈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이 사람은요, 우울이 그 사람,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를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누가 누구를 통제하죠? 우울이라는 증상이 그 사람을 통제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요, 마치 숙제하듯이 내가 우울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거든. 통제권이 누구에게 온다? 나에게 온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울하지 않으면 안 우울하면 좋은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시를 따르지 않아도 그 전 우울에 내가 압도당하던 상태보다는 더 나은 결과를 낳게 되는 것. 이것을 치료적 이중구속이라고 전략적 가족치료에서는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5페이지의 치료적 이중구속은 이중구속을 치료적으로 역으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상을 더하라 이렇게 증상 처방이라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지시를 내리는데 이 지시가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역설적인 성격, 그리고 지시를 따르든 따르지 않든 어쨌거나 그전보단 더 나아진 상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전략적 가족 치료에서는 아까 그 의사소통, 그죠? 왜 정신질환자의 가족은 사람을 자꾸 병리에 치닫게 하는가 해서 의사소통 연구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사실 의사소통의 표면적인 내용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내용이 드러내는 관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가족 항상성하고 규칙하고 관련해서 예를 들어 저희 딸이 엄마 부르면 제가 가요. 즉각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엄마 부르면 가고 엄마 부르면 가요. 그래서 어느덧 세월이 흘러 이게 항상성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덧 사실 요즘도 그래요. 얘는 2번 부르는 걸 너무 싫어하거든요. 제가 일을 하다 못 들을 수가 있는데 그걸 잘 못 참아요. 그래서 엄마 불렀는데 엄마 대답을 안 하죠. 그럼 그다음부터 목소리가 어떻게 돼요?
엄마 이렇게 돼요. 이건 뭐예요? 규칙이라는 말이에요. 부르면 오고 부르면 오고 부르면 와요. 이게 어느 순간 부르면 당연히 와야 되는 규칙이 된 거예요. 네가 감히 이 규칙을 깨? 뭐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렇게 되는 걸 얘기하는데, 그럼 이 말은 엄마가 불렀는데 안 왔다는 내용이 중요해요? 이미 너는 내가 부르면 와야만 한다라는 관계를 그러니까 중요해요. 관계요. 이건 하극상인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사실 의사소통에서도 중요한 건 내용보다는 그 내용이 드러내는 관계다라고 전략적 가족 치료는 얘기를 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펑크츄에이션 해갖고 구두점 얘기를 2015년에 한 번 했는데, 이거는 그냥 사실 많이 나와서라기보다는 뭔 말인지는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사실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끝이 없죠. 특히 가족 의사소통은 살아있는 동안은 끊임없는 의사소통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각자 편한 방식으로 마침표를 찍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남편은 술 마시고 늦게 오고 와이프는 화가 나서 짜증을 내고, 남편은 더 또 늦고 그다음 와이프는 더 화를 내고 남편은 더 늦고 해봐서 아실 거예요. 우리가 이제 3, 4년, 5년, 10년 된 문제 해도 안 되는 그 문제로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계속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아내는 어디다 마침표를 찍냐면 네가 맨날 그렇게 늦게 오니까 내가 속 터져 미치지 라고 마침표를 찍어요. 근데 남편은 네가 그렇게 맨날 잔소리를 하니까 내가 집에 들어오기 싫지 라고 마침표를 찍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서로가 상호작용을 하지만 서로의 마침표의 위치가 달라지는 순간 원인, 아까 단선적 인과론처럼 마치 너 때문에 내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활류고리 피드백을 얘기를 하는데요. 피드백은 이것도 아까 이제 항상성 혹은 가족 규칙을 규범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항상성 가족 규칙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예를 들자면 아까 이제 항상성. 자, 부르면 달려오고, 부르면 달려오고, 이게 어느 순간 부르면 당연히 달려와야 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암묵적 규칙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불렀는데 달려오지 않아요. 그러면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하죠? 알라! 이러잖아요. 그럼 깜짝 놀라서 휘리릭 달려와요. 그죠? 뭐죠? 우리가 원래 유지하던 관계의 패턴, 즉 규칙에서 벗어난 일탈을 네가 감히 해? 그러면 그걸 수정해서 원래대로 돌아와!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관계 패턴에서 벗어난 일을 했을 때 다시 돌아와! 그거 하지 마! 라고 피드백을 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부적 피드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원래 이제 그 패턴에서 다른 일을 했을 때, 이것도 괜찮네? 그것도 하자! 라고 얘기하면 정적 피드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근데 이게 좋고 나쁜 의미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게 그 행동을 플러스 시키는 쪽으로 영향을 주었는가, 그 행동을 마이너스 시키는 쪽으로 영향을 주었는가의 의미예요. 좋고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엄마가 잔소리를 이제 애가 늦게 들어와서 엄마가 막 잔소리를 했어요. 그래서 애가 그다음부터는 일찍 들어와요. 이때 엄마의 잔소리는 뭐가 되죠? 부적 피드백이에요. 근데 엄마가 잔소리를 했더니 애가 승질나서 더 늦게 들어와. 그럼 이건 뭐죠? 정적 피드백이 되는 거예요. 일탈을 더 부추기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좋고 나쁜 의미라기보다는 엄마의 잔소리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폐쇄 개방은 마실 거고요. 하위 체계도 마실 거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가족 체계 관점이고요. 그래서 이제 전략적, 우리가 이제 가족 치료 중에서 제가 이렇게 외우라고 합니다. 전 다 구경했어요. 그래서 전략적 가족 치료, 그 다음에 다세대 가족 치료, 그 다음에 구조적 가족 치료, 경험적 가족 치료의 공통점은 얘네들은 가족을 하나의 체계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금 우리는 가족 체계 관점의 핵심 키워드들을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근데 얘네들은 이제 1950년대, 60년대, 70년대에 개발된 모델들이고요. 1980년대에 개발된 모델, 그 이후에 개발된 모델이 해결 중심 모델하고 이야기 가족 치료인데요. 얘네들은 체계 관점,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 이런 거라기보다는 사회 구성주의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성, 해,
이야기 이렇게 외우라고, 구성해 이야기, 그 다음에 저쪽은 전다 구경 이렇게 외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사회 구성주의라고 하는 것은 리얼리티, 실체라고 하는 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현실이라기보다는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사람들이 구성한 산물이다, 사람들에 의해 구성된 산물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사회 구성주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나의 현실 혹은 나의 가족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가는 가족을 이야기하는 그 사람의 언어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언어를 통해서 가족이 처한 이제 언어를 통해서 가족을 내가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가, 이제 이런 걸 들여다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으로 사회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가족 개입을 할 때는요, 당신에게 가족이 무엇인지, 그 사람이 가족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사회 구성주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족 대상의 사회복지 실천 모델들을 쭉 가게 되는데요. 시간이 겁나게 빠르네요. 그렇죠. 겁나게. 그래서 제가 쉬게 하고 싶어도 쉬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딱 1분만 잠 호흡을 하시고, 시작을 할게요. 자,